네, 한류 스타 박유천 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박유천 씨가 해당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입니다. 네, 하지만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온라인에는 온통 박유천. 네. 네,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어서 본인은 굉장히 좀 괴로워할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게 10일에 딱 터지고 나서 물론 일단 이분은 A양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를 취했지만 그 이후에 본물 터지듯이 2차, 3차, 4차 계속 고소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네, 첫 번째 고소인은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한 지 닷새 만에 자발적인 성관계였다 해서 고소를 취소를 네. 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고소인은 이제 6개월 전이죠. 자기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이분은 처음에 사건 당일날 일일이 신고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했고 그 신고를 거둬들였었고요. 네네. 바로 어제 세 번째, 네 번째 고소인이 나타나는데 한 예. 분은 2년 전이고 한 분은 지난해 당했다는 건데 예. 이게 한 분은 이게 유흥업소였고 한 번은 또 집이었고 지금 성폭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네 건이 전부 장소가 화장실이네요. 예. 자, 뭐 일단은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고소를 뭐 취하하든 간에 어쨌든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성범죄가 3년 전까지는 사실 친고죄였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성범죄라는 거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끔 해놨는데 이제는 이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고소를 수사를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고소인의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의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는 진행될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담팀이 꾸려졌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박 씨 측은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 2차, 3차, 4차 세 명의 여성들에 대해서 공갈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본인이 유죄라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제 연예인을 은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공갈과 무고죄에 대해서 일단 유죄로 인정이 될 건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첫 번째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중에 뒤집었잖아요. 애초에 신고는 잘못된 거고 자발적인 성관계였다. 그렇다면 이분은 박유천 씨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무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지만 지금 여기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지금 드러난 게 없단 말이에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지 구체적인지 뭔가 모순점이 없는지 그 외 정황 증거는 없는지 살펴보고 뭐 박유천 씨에게 무혐의가 입증이 된다면은 이분들은 역시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공갈죄는 이른바 꽃뱀의 문제 있는데 이게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했다거나 돈이 오고 간 정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박유천 씨 측에서 고소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오고 간 문자 내역 아니면은 금품이 오고 간 정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해야 되겠죠. 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이게 강제성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강압성 부분인데 글쎄 어떤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진술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차 고소인이었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속옷을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이런 거가 강압성을 뭐라고 할까요?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입증이 안 되죠. 속옷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게 폭행, 협박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자발적인 성관계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진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술에 의해 지금 남은 게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CCTV라든지 목격자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진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제가 어떤 미드를 보니까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나타난 흔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요. 앞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그다음에 그 이외에 동석인의 진술이라든지
있었는지 정황 증거가 없는지를 찾아봐야 그 할 것 같습니다. 진술만으로도 강압성이 입증된 경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진술이 중요한데 다만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죠. 어쨌든 그 박유천 씨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본인에게 그 유리한 진술을 할 텐데 이런 가능성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 동의를 한다면 뭐 일단 그 거짓말 탐지 같은 거 해서 뭐 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남자가 좀 거짓이 나온다면 뭐 간간한 것으로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고 이런 가능성은 좀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요, 그것만으로 이 사람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그냥 참고 자료, 정황 증거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일단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닌 뭐 성매매였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폭행이 아니고 매매였던 경우라면 만약에 수위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 좀 짚어주시죠. 만약에 폭행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강간죄 외에 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폭행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감금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강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정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다음에 동종의 전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종의 전력이라는 게 이제 화장실이 다 공통점이었어서 그런 식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니 지금 여기서 박유천 씨 경우에는 동종의 전력은 없었던 걸로 알아요. 성범죄에 관해서.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4건이 한꺼번에 고소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3건, 4건이 같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가중되는 요소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성매매라는 거는 이제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금품이 오고 갔으면 성매매로 보거든요. 예. 왜 성매매법을 폐지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한창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 있잖아요. 예. 뭐 금품이 오고 간 정황이 있었다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감금죄 얘기하실 때 일단 뭐 화장실이란 공간이 감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또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4번의 케이스가 다 일단은 여성들 주장은 화장실이었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떤 네, 요소로 그렇죠.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추가 성립하는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감금죄가. 그러니까 폭행의 수단으로 화장실에 감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법에 구성 요건에 보면 감금죄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여성이 나가려고 하는데 강제로 못 나가게 하고 화장실에 감금하게 한 뒤에 예.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감금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요 반대로 고소한 여성들의 주장이 거짓이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박유천 씨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려고 했던 거죠. 예. 무고죄 성립하고요. 예. 거짓이었다면은 무고죄는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초범이라면은 집행유예라든지 벌금의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형사처벌 여부를 차치하고 네. 한류 스타로서 박유천 씨의 이미지에 먹칠이 갔잖아요. 뭐 여기서 박유천 씨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한다 하면은 그 손해배상액은 상당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뭐 합의가 이루어졌건 그런 게 아니었건 기본적으로 일단 한류스타로서 굉장히 입지를 굳히고 있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이제 박 씨가 이제 그 군복무 중이었잖아요. 공익용을 하면서 좀 불성실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거는 그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고 어떤 동화 속의 왕자나 공주를 그렇죠. 꿈꾸는 그런 건데 그 왕자가 성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로도 이미 그 이미지는 추락할 대로 추락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분이 공익요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익요원이라는 거는 이제 군복무를 대체하는 수단이긴 한데 그 신분이 병력 인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으로 보기 때문에 예. 퇴근 후에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된다 그래요, 법적으로. 하지만 박유천 씨는 누가 볼 때 신체 건장한 젊은 남자잖아요. 예. 다른 분들은 지금 전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요. 나라를 지키는데 이렇게 안전한 데서 일하면서 유흥업소 출입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실망감을 감출 수는 없겠죠. 이미지 타격은 어떻게 보면 좀 회복하기 쉽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자,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뭐 네. 한시적인 시범 운영입니다만 일단은 부산교통공사에서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을 지금 두겠다고 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여성 전용 칸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뭐 이집트 같은 데도 그렇고요. 예. 네, 이 여성 전용칸 이제 22일부터 시범 운영을 한다 그러던데 네. 지하철 내 여성 성범죄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또 우리가 발각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몰카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폰부터 도철까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성들이. 일본에서 15년 전에 이 여성 전용칸을 도입할 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응답한 사람의 절반 이상의 여성이 예. 나는 지하철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여성 전용 칸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또 반론이 만만치가 않죠. 아니 이런 훌륭한 우리나라 남자들을 전부 뭐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냐? 예. 이거 뭐 출퇴근 시간에 혼잡은 어떡할 거냐? 이런 반론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여장만 태운다고 그러면 뭐 그 칸 안에는 어떤 여성분이 지키고 있다가 남자 타면 제재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 제재를 그런 거예요? 해야 되겠죠. 의식이 예.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제재가 없어도 15년이나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운영이 잘 되고 알아서 있다 안 타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2년에 처음 도입이 됐을 때 여성 전용 칸이라는 표지가 무색하게 그냥 혼용 칸으로 운행이 돼서 이게 폐지가 된 사례가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을 목격하지 못, 저 같은 경우는 목격하지 못해서 잘 근데 뉴스를 통해서 맨날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지하철 내 성범죄 문제가 좀 뭐 요즘은 그 뉴스를 통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실제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난해 접수된 지하철 내 성추행 건이 모두 2,000건이라고 그러거든요. 2,000건이요. 그럼 예. 2년 전하고 비교할 때 2배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제 접수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내가 당했는데 부끄러워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추행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냥 단순한 성희롱도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 합하면 실로 그 건수는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해요. 뭐 칸마다 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뭐 단속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일단 예산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공중이 밀집한 복잡한 지하철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성범죄를 그냥 안전요원 배치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그 잠재적으로 범죄자를 예. 보는 거 아니냐, 남성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전용칸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차별이다, 역차별이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는 게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인하고 백인하고 각각 전용 칸을 만들어서 다르게 태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차별이에요. 왜냐? 그 차별하는 이유는 지금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는 피부색이잖아요. 그럼 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 내에서 여성 성범죄 수가 거의 2,000건에 이르고 그리고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당하고 나면 예.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런 일을 경험했던 여성에게는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 되거든요. 예, 예. 이런 여성들을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 전용칸을 둔다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이거를 역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게 온라인상에서 되게 좀 그 눈살 찌푸리는 그 용어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된장녀, 뭐 된장녀는 예전부터 이제 있던 말이었고, 뭐 한남충 이런 것처럼 서로 남녀가 서로를 좀 비하하는 표현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우리도 해외에서처럼 이런 어떤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같은 거 법적으로 좀 제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뭐 들어 한번 말씀해 된장녀, 주시죠. 김치녀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남충까지 나왔죠. 말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해서 그런 혐오적인 표현을 썼을 때 문제가 되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여자들은 전부 그래, 남자들은 전부 그래 이렇게 뭐 혐오하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워낙에 심하니까 이런 혐오적인 표현 자체가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런 혐오 범죄가 어떤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고 충분히 위험성이 그 수위에 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